네, 정치권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외교 안보 소식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어떻게 과연 조율해 나갈지가 큰 관심입니다. 백악관의 매파들 계속 신중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매파답게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폼페이오 국무, 볼튼 다음 NSC 보좌관, 백악관 보좌관 다 매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인데 볼튼 보좌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매파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 장착한 ICBM 이제 9개월 정도 완성될 텐데 예. 그 북한이 시간 벌기 하는 거 못 보겠다라는 게 볼튼 보좌관 내정자의 이야기라고 전해진 겁니다. 또 이어 덧불어서 그 네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 또 어제 한미 그 클럽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예.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만나서 CVID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 이거 하라는 거 때문에 만나는 거지 다른 거 없다. 여기서 덜한 것 그러니까 거기서 좀 축소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서 결국 돌고 돌아서 어떻게 보면 미국, 북한, 중국, 한국은 좀 그렇습니다만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그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CVID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비핵화 해법하고는 당연히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을 해서 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 핵무기를 놔두고 지금 북한에서 처음에 제의를 해서 미국이 받아들이고 또 중간에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굉장히 숨가쁘게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여의주시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청와대의 어떤 것들 해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의 이제 볼턴 내정자가 우리가 약간 불안할 정도로 어쩌면 회담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민에는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는 이미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여건이. 그래서 뭐 리비아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요구할 것을 이미 먼저 보여주고 있다. 즉 ICBM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한 방에 끝내자. 예.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그 대내용으로 핵하고 경제를 병진 발전시키겠다라는 두 가지를 계속 두 트랙으로 왔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시점이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준비를 좀 북한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너무 낙관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예. 무슨 말이냐면 북핵 문제를 완타치로 폐기할 수 있다는 카드는 분명히 가질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카드를 빼와야 되거든요. 북한에서 폐기할 수 있는. 그러면 반대 급부는 뭐냐. 예. 북한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 시장 개방 정도 이상을 뛰어넘는 뭐 체제 유지를 뛰어넘는 예. 평화협정을 뛰어넘는 아예 이 경제 체제 자체가 중국, 미국, 한국과 같이 경제 교류로 가는 완전 시장 경제까지 갈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해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강한 카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강경수 매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번 회담은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계가 아닌 바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돼서 예. 미국에서도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우선 확인할 것이요. 예. 그 미국에서 강하게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는 CVID, 예. 이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이거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특보를 통해서 그래도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이런 다시 얘기가 한번 나오고 보십시오. 있지 않습니까? CVID는 예. 순차적이냐 아니면 일괄타결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한 비핵화를 하는데 미국은 리비아식 또는 한국 정부는 일괄타격식, 북한은 점진적이면서 동시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 목표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이 거죠? CVID는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목표에 관해서는 미국과 우리 정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목표는 같은데 강론에 들어가서 이견이 있다면 이건 조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가 다르다 그러면 조율 자체가 어렵겠죠? 예. 저는 미국이 리비아식 해법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리비아식 해법을 우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리비아식 해법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설사 리비아식 해법이 여러 협상 과정을 통해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주장해야 조금이라도 미국의 입장에 가까운 뭐 중재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목표일 뿐만 아니라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 또는 카드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 정부가 어쨌든 뭐 중재를 해보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일괄 타결 방식인데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비핵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럼 이것도 하나의 중재안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예.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 목표를 위한 강론의 약간의 차이는 오히려 역할 분담 차원으로 예. 이렇게 조율해 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달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안보 면에서도 한반도의 봄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민주당도요 역동적으로 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영상 직접 보시죠.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결정의 리더십으로 우상호가 적임자다 이렇게. 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가장 높일 것인가를 판단하는 네, 오비락일까요? 안철수 전 의원이 등판하면서 민주당이 경선 룰을 바꿨습니다. 오비 일학 아닌 것 같고 예. 전략적인 사고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은 사실은 결선 투표라든지 정책 토론회가 너무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조금 피하고 있었는데 예.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굳히면서 그렇다면 민주당도 조금 더 흥행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게 됐다. 이런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민주당이 꺼내든 결선 투표, 경선 결선 투표 흥행 카드가 분명히 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거 역전하는 거 아니야? 2등이 1등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또 좀 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뭐 박원순 대세론이냐 아니냐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대세론이라 하더라도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 이제 자신할 수 없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강한 대세론도 아닌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은 좀 조용한 선거, 쉽게 이기는 선거로 사실은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선거 전략을 짰어요. 예. 제가 여러 차례 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이기는 전략 구사했다가 역전당하는 수가 있다. 지금 안철수의 등장으로 위기의식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컨벤션 이펙트를 최대화하면서 예. 그 과정에서 본선에서 문제가 될 부분들은 다 걸러내버리자. 뭐 이를테면은 박원순 시장이 최종적으로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예. 미세먼지 가지고서 바로 공격받을 게 예상되잖아요. 예. 그러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또 결선 투표까지 가면서 치열하게 그 논쟁이 돼버리면 정책적으로 해소가 돼버리면 사실은 그런 게 예방주사 맞는 효과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냥 경선이 아니라 결선 투표를 도입한 경선은 훨씬 더 다이내믹해지고 그 흥행적 요소도 많아지고 예방주사 효과도 훨씬 커집니다. 예. 네. 박 교수님. 확실히 안철수 효과가 맞긴 맞아요. 만약에 그 당 대 당이 아니라 인물 대 인물로 하면 안철수의 경쟁력도 대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일종의 매기 효과라고 있잖아요. 예, 예. 매기를 집어넣으면 다른 생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생물이 끝까지 운송이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짤막짤막 이야기했지만 박영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더 경쟁력이 높다.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세대 교체. 예. 그다음에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삶의 질을 누가 더 실질적으로 잘해주느냐. 이 자체가 논쟁이 되면은 소위 말해 컨벤션 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안철수 효과에 대한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어쩌면은 그 집권당에서마저도 무슨 추대라든가 단독 후보로 한다라는 것은 예. 이 선거 자체의 의미를 지금 사실 너무 야당이 뭐 사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선 과정이 너무나 좀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맛이었고 뭐 예. 뭔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 민주당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경선을 통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한 가지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는 뭐 이건 일종의 저는 안철수 효과로 봅니다. 자, 한국당이요. 김문수 지사 카드를 검토하면서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23년 전이죠. 1995년에 이와 비슷한 구도였죠? 그런 정치권의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1995년 처음 시도지사 뽑았을 때 예. 그때 집권당이 물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니까 지금과 집권 세력은 좀 다르지만 예. 그 당시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자당이 정원식 전 국무총리를 그렇죠. 내세웠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금은 집권당이지만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민주당은 조순 전 부총리를 영입해서 예. 당내파들과 경선을 했었고요. 그다음 또 제3의 후보는 그 직전 대선에서 새정치를 내세우고 나와서 꽤 많은 득표를 했던 박찬종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구도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경선을 아마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이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아마 나올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새정치를 내세웠었고 직전 대선에서 꽤 많은 득표를 했던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면 그 삼각구도가 그 당시와 굉장히 흡사해 보인다. 약간 예. 대접이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20년 전 선거랑 비교하자 그러면 예. 구도상 공통점 말고는 뭐 별로 예. 비슷한 게 없죠. 예. 근데 아까 그 1대1 가상 대결 구도 한 그 그래프 있잖아요. 예, 그걸 예. 다시 잠깐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게 저는 3파전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래프에 보면 가상 대결로 박원순 대 안철수, 박영선 대 안철수, 우상호 대 안철수 조사를 맞습니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똑같이 민주당을 투표하면 예. 저 수치가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18% 정도 차이가 그런데 나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저건 뭐냐면 여당을 지지하는 이 유권자들도 막상 후보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서는 이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그 여지가 있다. 근데 그 여지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예. 안철수 후보 변수가 이제 판을 흔들었지만 한국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이제 공천을 하면 이 김문수 변수가 또 다른 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이 팽팽한 3파전으로 갈지 가다 보면 2강 1중으로 한 명이 처지게 될지는 조금 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팽팽한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결선 투표제의 이 파급이 경기도에 상당히 심각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이 경기도도 3명이고 그렇죠. 전해철, 양기대 두 후보가 결선 투표제를 가장 먼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뭐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때 받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저 기세에 지면 안 되니까. 예.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선 못지않게 경기도 경선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안철수 후보가 등장해서 생긴 삼각구도를 그 전에 뭐 조순, 정원식 쪽하고 비교하면은 안철수 쪽이 좀 서운할 거예요. 그 20년 전은 2강 구도가 정해진 다음에 예. 제3의 세력이 온 것이지. 예.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데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 이 안철수와의 경쟁에서 예. 이게 사실 누가 더 진실적인 야당 후보가 될지는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요. 근데 방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경기도까지 포함시켰습니다만은 이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 룰이요. 50%는 이제 그 일반 여론조사예요. 50%는 권리 당원들 대의원이 50%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선 권리 당원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강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일반 당원들은 안심번호라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이미 50%는 이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누군지도 이미 정해지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안에 당원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서울이든 물론 후보의 경쟁력도 중요하겠지만 서울이든 경기도 간에 어쩌면 현재 문재인 정부와 호두가 맞는 사람이 상당히 당내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선거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갈 수 있는 후보로서 자기 위상을 굳히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현재 집권 당에서 원하는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렇네요. 어떤 그 선거의 어떤 변수랄까 어떤 그런 요인들이 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경남지사 또 보궐선거로 치르게 될 김해을 같은 지역도 정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